근데 가을 정도 되면 금리가 좀 약간 완만해지면서 사람들이 다시 성장주 갈 거고 그럼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가을 보시고 지금 좀 버티자. 컴투스 홀딩스가 그 메타버스로 작년에 주가 대박난 기업이잖아요. 메타버스 이거 몇 배 올랐습니까? 여러분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10배 오른 기업은 하지 마세요. 멋있다. 일단 안 해야 됩니다. 절대 하지 마시고. 신기합니다. 이런 종목이 어떻게 저한테는 누구한테나 한 개 없죠? 작년에 왜 없을까? 위메이드 때문에요. 그 메타버스 한다는 기업들이 다 점프를 했어요. 네네. 뭐 10배씩 간 기업이 많아요. 근데 지금 네. 어떻죠? 지금 메타버스 하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무슨 메타버스 얘기하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관심도 없고 맞아요. 메타버스를 이제 좀 색안경 끼고 봐요. 이거 진짜 돼? 네. 뭐 이거 진짜 돈 벌 수 있어? 네. 메타버스는 할 거예요. 왜냐면 대기업들 투자하니까. 근데 작년에 메타버스를 바라보는 느낌하고 네. 지금 바라보시는 느낌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위메이드가 작년에 NFT로 돈 많이 벌었잖아요. 네. 좀 벌었잖아요. 근데 지금 위메이드마저도 위믹스인가요? 그 가격 엄청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위믹스 그 코인인가? 위메이드도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컴투스 홀딩스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게임 회사들의 지금 굉장히 어려운 점이에요. 하이브도 여기 엮여 있잖아요. 하이브도 그 NFT 한다고 해가지고 한번 올라갔는데 주가 맞아요. 많이 빠졌죠. 그래서 그럼 이 기업들이 언제 갈까? 지금 컴투스라는 기업이 있잖아요. 이 회사가 6월이나 7월에 신작 게임이 하나 나와요. 네. 그게 NFT 기반의 게임이에요. 그게 나와서 흥행만 해주면 돼요. 다시 흥행하면 저는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옛날의 고점을 회복하는 건 힘들어요. 이 정도 밸류 줄 수가 없어요. 메타버스로 가는 건 확실한데 작년에는 어쨌든 너무 환상이죠. 사람들이 처음 보는 거에 되게 환상을 많이 줘요. 너무 그래서 뜨겁다. 너무 뜨거. 작년 PER 보이세요? 52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고 좀 투자를 좀 고민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냥 좋다고 하니까 막 다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올해 실적은 작년보다 좋아요. 보시면. 그래서 지금 퍼가 13배까지 떨어졌어요. 네. 이건 좋잖아요. 좋죠. 그래서 지금 팔 필요 없는데 근데 왜 안 갈까요? 이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실적이 좋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메타버스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메타버스 붐이 일어나야 되는데 네. 저는 가을 정도에 한번 간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때쯤 되면 금리도 좀 안정화될 거고 성장주가 지금 안 좋잖아요. 근데 지금 굴뚝주의 시대예요. 근데 가을 정도 되면 금리가 좀 약간 완만해지면서 사람들이 다시 성장주 갈 거고 네. 또 메타 플랫폼이나 이런 기업들이 계속 투자하거든요. 그래서 애플도 아마 뛰어들 것 같고 그럼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가을 보시고 지금 좀 버티자.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뭐 여기서 어떻게 팝니까? 그렇죠. 그죠? 이미 늦었고 네. 단 주의하실 건 여기서 뭐 일단 뭐 사라 이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차피 지금 당장은 못 가지만 제발 이렇게 급등할 때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한 번 더 알아보고 비싼지 싼지 그렇죠. 메타버스가 어떤 상황인지 이걸 해야 되는데 이때는 메타버스 안 하면 다 바보 소리 들었어요. 이때 막 은행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막 놀림 받고 진짜 그랬거든요. 작년에 이맘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은행주 많이 가고 이쪽은 완전히 폭락하고. 네. 네, 그래서 항상 그 투자하실 때 그런 것만 좀 주의하셨으면 네. 좋을 것 같고 아니 물타기 하지 마시고 평단 12만 원이니까 네. 이제 반등할 때 좀 적절히 정리는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저는 한 번은 기회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슈 때문에 올라갈 때 한번 네. 다행이네 그래도 네. 평단 12이셔서 24가 아주 24가 아니어서 네, 그건 좀 다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LED 디스플레이는 해드렸고 했고. 디스플레이 쪽은 뭐 OLED는 좋아요. 근데 그 사이클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우 기술은 굉장히 돈 많고 우량한 기업인데 네. 다우 기술은 최대 주주 그 키움증권의 최대 주주예요. 그래서 키움과 연동이 돼요 주가가. 키움하고 똑같죠 차트가. 네. 키움이 안 가면 다우 기술도 안 갑니다. 간다. 그래서 키움증권의 주가가 올라가줘야 돼요. 근데 언제 갈까요? 주식시장이 다시 좋아져야죠. 거래대금이. 키움증권은 거래대금에 연동되죠. 우리나라 1등이잖아요. 거래대금. 그래서 키움이 가기 위해서는 거래대금이 증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언제? 시장이 좋아질 때. 네. 그래서 좀 하반기에 좀 괜찮지 않을까 싶긴 네. 하거든요. 그래서 다우기술도 좀 버티시고 네. 다우기술도 지금 주가 제가 알기로는 되게 싼 걸로 알거든요. 이게 연간 작년에 얼마 벌었냐면 3,700억. 네. 시가총액이 PER 3배밖에 안 돼요.
되게 싸죠. 예, 그래서 주가 저평가니까 좀 잘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괜찮아요. 지금. 자, 세라님이 CJ CGV. 이제 아, 거리두기 해제되고 이제 영화관에도 사람들 많이 몰릴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일단 한번 반영은 했고요. 네. 선반영했고 이제 그 영화관에서 취식할 수 있잖아요. 네. 이제 그건 좋은데. 그리고 또 지금 곧 그게 개봉하지 않나요? 내년이었나? 그 뭐였죠? 여러분 대작 개봉하는데. 맞아요. 뭐 있는 것 전 같아요. 세계에서 가장 그 많은 사람들이 봤던 아바타 2. 아바타 2 언제였죠? 아시는 분 댓글 좀 남겨주세요. 맞아요. 올해 여름이었던 거 같아요. 이제 대작 많이 나올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은 너무 좋아요, 사실. 예, 대작 나올 수 네. 있기 때문에 좋은데 이게 지난 2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돈을 까먹었잖아요. 뭐 어쩔 수 없죠. 영화관 그쵸. 영업을 못 하니까 올해도 적자예요. 올해도 예상은 적자.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흑자인데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건 단기 순이익이잖아요. 순이익. 네. 순이익이 언제부터 늘어나냐면 이제 2024년. 그러니까 영화관이 리오프닝하는 거 감안한 거겠죠. 이게 네. 애널리스트 추정한 거니까. 그럼 366억으로 계산을 했더니 2024년도에 PER이 30배. 그러면 이게 투자 매력이 있나요, 없나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밸류에이션 계산을 했을 때 아직도 엄청나게 비싼 기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리오프닝 하는 거는 반영이 됐는데 그럼 이 회사가 리오프닝하고 돈 많이 벌 텐데 왜 매력이 없냐 이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채 때문에 그래요. 부채가 3조 4천억이에요. 많다. 전 자본이 2천억밖에 없어요. 많다. 이걸 어떻게 지금 해결을 할 겁니까? 지금 이 돈은 갚아야 되잖아요. 남의 돈을 어떻게 안 갚아요? 그럼 돈 벌어서 무조건 돈 갚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번 잠깐만요. 지금 여기 금융 비용이 나와 있나 모르겠네. 잠시만요. 여기 있네요. 금융 비용. 여기 보이시죠? 이자 수익도 있지만 요 회사가 금융 수익이고 네. 이자 비용이 얼마냐면요.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원, 10억. 1년에 일단 이자 비용만 540억. 그러니까 리스한 것도 있나 봐요. 요게 1,000억. 1,000억. 요만큼이 일단은 대부분 이자 비용. 그러니까 1년에 1,500억 정도를 네. 계속 내야 돼요. 그러면 1년에 1,500억을 벌었어요. 주주들한테 0이 돌아가요. 네. 이거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융 비용이 지금 너무 많이 나와요. 1년에 이 회사가 영업이익이 한번 보세요. 뭐 물론 적자잖아요. 적자인데 금융 비용이 1,500억을 더 낸다. 네. 그럼 어떻게 돼요? 단기 순이익은. 작년에 3,300억 까먹었어요. 네. 그러니까 왜 CJ CGV를 투자하기가 되게 어려운지 아시겠죠? 그냥 단지 리오프닝 때문에 사자. 저는 그 절대 반대인 게 네. 이 사업 구조를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괜히 보는 게 아니에요. 이 많은 부채를 어떻게 갚을 겁니까? 지금 네. 이 회사 현금성 자산 물론 있어요. 3,382억 요거 있죠. 이거 기타 유동금융 합치면 4천억. 그 다음에 비유동 자산 여기는 없고 요거 한 4천억 정도 있어요. 근데 한번 보시면 단기 차입금이 4,300억 미지급금. 그 다음에 여기 장기 차입금 비유동 리스 부채 이게 1조 9천억. 이거 다 갚아야 돼요. 사채 3,900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채가 너무 많아요. 이 돈을 갚으려면 또 유상이자 또 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영화관 사업을 해서 이제 좋아지는 건 확실한데 네. 이거를 그냥 돈 벌어가지고 채권단 좋은 일만 할 거 아니에요. 주주들한테 돈이 안 들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옛날에 그 영구채 발행한 거 있거든요. 네. 이게 840만 주 또 남아 있고. 그래서 주주들한테 돌아갈 몫이 없다. 돈을 벌어서. 여러분 CGV는 투자는 하지 마시고 저는 그래서 안 좋게 봐요. CGV 영화관은 많이 갑시다. 예, 영화 보시는 건 좋은데, 네. 예, 아시겠죠? 얼마나 네네. 지금 이게 힘든 비즈니스인지.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좀 안 좋게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SK 스퀘어가 여기 이번에 자회사 하나 SK 실더스라고 보안회사인데, 네. 그거 이제 상장하는 것 같은데. 이 우리나라 아시겠지만 지주사들 인정 잘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평가돼서 이 주가 이렇게 빠져요. 그래서 왜 요새 빠지냐면 자회사 상장을 어차피 지주사들은 비상장 회사들 상장을 시키잖아요. 네. 근데 SK 쉴더스도 그렇고 원스토어 네. 여기도 있고 요 회사들이 상장을 하는데 제값을 지금 못 받나 봐요. 공모주 시장이 지금 너무 죽어 있어가지고 값을 제대로 안 쳐준대요. 네. 그럼 뭐죠? SK 스퀘어가 갖고 있는 지분 가치가 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반영해가지고 주가 안 좋고 여기 보시면 이제 원스토어 같은 거 하는데 네. 예상보다 좀 흥행을 좀 쉽게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사는 어쨌든 자회사들을 되게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네. 그 가치 계산해 보면
되게 싸요. 그래서 이걸 재무제표로 좀 판단하기 어렵고 그냥 분할을 해가지고 없어요 뭐가. 지금 작년 하반기 분할을 했기 때문에 네. 재무제표로 좀 분석하기 좀 어렵고 제가 예전에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지분가치 이렇게 계산한 거 봤더니 적정 주가가 7에서 8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 가치로. 근데 그게 떨어졌다고 해도 아무리 못해도 6만 5천, 6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5만 원은 너무나 싼 주가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만 인내하시고 다만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자회사들이 주로 성장주니까 하반기 돼야 좀 움직일 것 같아요. 성장주들은 지금 상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SK 스퀘어 뭐 싼 건 사실이니까 좀 네. 인내하자. 그 말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에이스테크는 5G 통신 장비 회사인데 금요일날 올랐었어요. 근데 이재용 부회장님이 또 큰일 하나 하셨더라고요. 왜요? 뭐냐면 북한산에서 네. 이 미국의 제 네 번째 이동통신 회사가 있어요. 네네. DC 네트워크라는 회사가 이번에 새로 들어왔는데 그 회사 회장을 만나가지고 네. 산행을 했대요. 둘이 단독. 그래서 1조 원 통신 장비 딜을 따내는 거예요. 네. 거기서 이제 협상을 했겠죠.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 CEO 만나서 이거 딜을 좀 잘하시더라고요. 예전에도 버라이즌 있죠 작년에 네네네. 미국 통신사 네. 그거 8조짜리 따내 갖고 왔잖아요 작년에도. 그래서 이번에 미국 그 CEO 만나서 1조. 그래서 금요일 날 여기 보시면 지난 수요일 날 어제죠. 어제 주가가 아침에 12% 떴었어요. 떴다 좀 밀리긴 했지만 근데 에이스테크도 삼성에 납품을 하거든요 통신 장비. 그러면 미국의 DC 네트워크가 앞으로 미국의 기지국을 엄청 깔아야 된대. 그 의무 조건이래요. 네. 깔아야 되니까. 그러면 삼성하고 손잡았잖아요. 그럼 미국의 기지국 많이 깔 거고 미국도 리오프닝하면 기지국은 일단 사람이 가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미크론 때문에 못 만들었어요. 깔지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수주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이스테크는 이제 좀 부활을 할 것 같다. 네. 예. 근데 다만 작년에 기지국 수주나 이런 게 안 됐잖아요. 그래서 엄청 돈 까먹었어요. 부채도 많고. 근데 그러니까 에이스테크의 좀 단점이 이 부채가 좀 많아요. 좀 많죠. 3,400억이나 되니까. 그렇네요. 근데 잠깐만요. 어느 부채가 많은지 한번 볼게요. 이게 부채도 종류가 다양하니까 단기 차입금이 1,000억이 넘네요. 단기 차입금이 좀 많고 그다음에 여기 사채가 한 500억, 1,600억 정도의 좀 차입금이 좀 일부 있어요. 그래서 요 부채가 많다는 게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좀 네. 단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거를 1,600억 정도를 앞으로 갚아야 되는데 현금이 네. 없어요. 그래서 좀 리스크는 일부 있다. 그래서 저는 에이스테크가 앞으로 수주도 되고 그런 건 좋은데 재무제표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좀 매력적으로 보이진 않으니까요. 그럼 건설 섹터 한번 볼까요? 건설 섹터에서 좀 대장주 어디를 보면 될까요? 건설주요. 네,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새 정부가 취임하고 또 6월에 네. 이제 지방선거도 있으니까. 건설에서는 최근에 제일 좋았던 게 그 대우건설이 제일 좋긴 좋았어요. 대우건설. 예, 최근에 왜냐면 실적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네네. 그래서 올라갔는데 저도 대우건설이 뭐 싸냐 비싸냐 떠나서 좀 괜찮게 보는 이유가 지금 우리나라 건설을 모르는 건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앞으로 지방 건설, 그러니까 지방선거. 뭐 지방 선거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주택 규제 풀 거란 말이에요. 그쵸. 예, 특히 재건축죠. 네. 그래서 대형사들 다 좋지만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아이디어를.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크게 가긴 좀 어렵고 당연히 좋죠. 뭐 좋은 모멘텀인데 약간 선반영은 됐는데 이제 좀 건설주 볼 때 좀 하나 더 봐야 될 거는 해외. 왜 그러냐면은 네. 지금 유럽이 러시아에서 가스 수입 이제 앞으로 안 할 거예요. 중단시킬 겁니다. 그러면 네. 유럽 입장에서는 다른 루트를 찾아야 돼요. 네. 어디? 미국, 그 다음에 중동, 아프리카. 여기가 다 천연가스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LNG를 개발을 해가지고요. 네. 그럼 유럽에 수출하려면 뭘로 해야 되죠? 배로 해야 되는데 배가 하역하려면 거기에 플랜트들이 있어야 돼요. 네. LNG 플랜트를 건설해. 그래서 독일도 LNG 플랜트 건설 착공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배로 수입을 해야 되니까. 근데 LNG 플랜트 만든 경험이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대우건설이에요. 나이지리아 있죠. 네. 거기에 LNG 플랜트 이미 2년 전에 수주를 따냈었어요. 그래서 저는 천연가스 하면 대우건설이 좀 수혜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고 그 다음에 또 GS건설 좋죠. GS 중동 건설 수주 강자잖아요. 삼성 엔지니어링. 네. 그 다음에 이번에 DLNC DLNC. 실적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근데 그래도 너무 싸요. 4배밖에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저는 기회라고 봐요. 네. 이번에 원가분하고 DL건설 자회사 실적 때문에 그런 건데 네. 오히려 기회 같고 그러니까 싸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근데 DL, ENC의 장점이 하나 있잖아요. 이란 하면 DL이에요. 대림산업 옛날에. 이란에 아직도 사무실이 있어요.
근데 이란이 언젠간 저는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네. 제재 풀려서.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중동 쪽에서 우리 이 기업들이 다 잘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대형 건설사 국내만 보진 말자. 네. 해외 쪽이 지금 열렸다. 그리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천연가스도 좋은데 국제 효과가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럼 중동 지방 국가들이 네. 돈이 빵빵해요 지금. 그럼 막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다 발주를 주겠습니까? 네. 한국 기업들이 많이 줘요. 자, 건설 섹터를 봤으면 이제 네. 우리가 이번에 베이비도 자이언트도 아닌 빅스텝을 했는데 네. 금리가 인상과 관련된 섹터, 금융 섹터 이제 어디 보면 저는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원래 네. 이 금리 인상하면 다 보험주 얘기하잖아요. 근데 좀 네. 올랐어요. 아, 그 지금 보험주는 하지 마시고 네. 좀 오를 때 약간씩 비중 줄여 나가세요. 왜냐하면 그 보험주가 오른 이유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가 금리. 네. 근데 이제 알잖아요. 금리 인상한 거. 네. 그두 번째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밖에 많이 못 나갔잖아요. 오미크론 때문에. 그러니까 자동차 손해율이 줄어든 거예요. 차를 많이 타고 안 나가니까 사고가 줄잖아요. 그게 좀 있었고 또 정부의 정책 수혜. 네. 그 백내장 수술할 때 네. 백내장 때문에 하시는 분도 많은데 실업교정용으로 많이들 하신대요. 근데 그걸 백내장 급여 청구가 가능해요. 네. 그래서 실손보험에서 네. 그걸 비용을 지불을 많이 했대요. 그게 연간 1조 원이 된대요.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정부가 이걸 좀 막겠다. 이거 너무 좀 불합리한 것 같다. 실업교정용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백내장 수술하고. 그래서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이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그 기대감. 그러면 보험료 지금이 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네. 저는 보험주는 이제는 좀 투자 메리트는 떨어진다. 아. 여전히 싸지만 네. 지금은 굳이 좀 보험주 살 필요 없는 것 같고. 은행은요. 은행은 두 가지예요. KB금융도 그렇고 뭐 은행주는 저는 네. 좋게 보는 게 상반기까지만. 일단 왜냐면 은행주는 금리 민감주예요. 네. 금리가 오르면 어쨌든 네. 수익성이 좋아지고 이번에 대출금리 올라가잖아요. 그쵸. 실제로. 그래서 좋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은행주가 아직 한 6월까지는 저는 좀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은행에서도 근데 전국에 있는 시중은행이나 또 지방은행 뭐 JB금융, 아 맞아요. BNK 저는 둘 중에 어느 쪽을 저는 지방은행을 더 좋게 봐요. 지방. 왜냐하면 원래 당연히 네. 그 KB금융이 더 낫죠, 당연히. 뭐 이렇게 덩치나 이런 걸 봤을 그쵸 때. 그쵸 그쵸. 그리고 주가도 그렇게 비싼 거 아니고 배당도 많이 주잖아요. 네. 근데 상대 평가를 해본 거예요. 근데 KB금융이나 이런 우리금융 같은 건 정말 주가 많이 올랐는데 JB금융이나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못 올랐어요. 그래서 보시면 JB금융 퍼가 2.9배예요. 2.96.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7%.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어요. 이번 1분기도 실적이요.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도 1,600억 찍었고 역대 거의 최대 실적 나왔어요. 그럼 1분기. 차트를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차트는 차트는 좀 오르긴 올랐었는데 올랐다 좀 빠졌죠. 그래서 저는 지금 JB를 사라는 건 아닌데 네. 그만큼 싸요. 이 시중은행보다. 근데 지금 만약에 내가 지방은행을 사고 싶다. 그럼 네. 저는 좀 BNK가 좀 나은 것 같아요. BNK는 부산이죠. 네, 부산 네, 네. 못 올랐죠 생각보다. 그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고 BNK도 실적 좋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잘 나왔고 그다음 BNK는 더 싸요. 2.97배, PBR 0.26배. 네. 그다음에 배당 수익률이 제가 어젠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7.5%. 네. 그래서 JB가 좀 상대적으로 좀 올랐으니까 네. 이게 약간 부담스러우면 BNK도 괜찮다. 그리고 제가 BNK가 약간 이거는 저의 약간 뇌피셜인데 네. 부울경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부산 네. 경남 쪽이 거기에 뭐 있죠? 자동차 회사 있고 조선사가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조선사들 일감이 쏟아지나요? 지금 쏟아져요. 거기에 그러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쪽 지역에 저의 약간의 내피셜인데 왠지 경기가 좀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 지금 조선사들도 인력 채용이 너무 어렵대요. 인건비가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쪽 경기가 좋아지겠죠, 당연히. 지난 몇십 년 동안 조선사들이 일감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럼 BNK 금융지주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잖아요. 그쪽에 그런 회사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BNK 금융지주도 좀 괜찮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 이사님과 오랜만에 라이브 했는데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장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네. 그럼 이제 지금 뭐 모아가야 하는 주식의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주식들을 조금 담아가야 될까요? 올해는요. 근데 네. 저는 좀 그 말씀은 드릴게요. 네. 너무 막 성장주, 가치주 분류는 많이 하는데 물론 가치주가 훨씬 유리하죠. 금리가 그쵸. 오르는 시기니까. 근데 그걸 너무 구분하지 마시고 네. 일단 비싼 기업은 못 가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지금 시장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쵸. 고밸류 그래서 펄을 꼭 보세요. 네.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요즘에 보면 대출 금리가 일부 네. 좀 오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것만 한번 좀 적어드릴게요. 제가 네.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대출 금리가 일부 5%까지도 올라가요. 실제. 잠시만요. 네. 이 화면을 다시 또 화면 한 번만 좀 해드리고. 띄워주세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워런 버핏이 했던 것 중에 대출은 그 5%. 기대 수익률이 있어요. 주식 기대 수익률. 네,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면 1 나누기 PER이에요. 네, 네. 역수하면 돼요. 자 그러면 PER 20짜리 한번 볼게요. 네, 1 나누기 20 해보세요. 네, 5% 나와요. 네, 네. 아 그럼 금리가 5%인데 네. 기대 수익률이 5%예요. 그러면 메리트가 없어요. 없죠. 금리보다 훨씬 높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근데 PER이 만약에 아까 그 뭐였죠? 그 지방은행 3배죠 3배죠. 네네. 1 나누기 3을 해보세요. 이게 몇 배 나오죠? 3 하면은 30%. 30%, 33%. 뭐. 이게 왜 그래서 금리가 중요하냐면 네. 저 금리가 오르면 고퍼주들이 네. 기대 수익률을 비해서 금리랑 네. 차이가 없어요. 음, 은행 금리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왜 굳이 은행 금리 3%인데 퍼 20짜리 5%밖에 안 돼? 그럼 내가 2% 차이로 위험을 감수하느니 에이 나 그냥 은행에 넣어놓을래. 이럴 수 있어요. 근데 퍼 3배짜리는 이런 시기일수록 퍼가 좀 낮은 게 유리하는 조금 거예요. 유리할 수 근데 있다. 제로 금리에서는 이런 게 안 먹히죠. 제로 금리에서는 퍼 100배도 안 비싼 네. 거예요, 사실은. 네. 이 논리를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다들 저평가주 하란 얘기가 네. 이 계산 때문에 그런 거고 네. 그렇다고 싼 걸 사면 무조건 안 되는 게 그렇죠. 역성장을 하면 네. 퍼가 높아져요 또. 제가 그래서 지방은행을 말씀드린 게 지방은행이 그렇다고 여기서 갑자기 막 적자 낼 리는 없잖아요. 유진하니까. 네. 그래서 올해는 선택을 하실 때 좀 그걸 고민해 보자. 밸류가 기왕이면 싼 게 좋다. 네. 요걸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가 고물가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는 업종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동차를 좋게 봐요. 이번 현대차 기아가 SUV 차량 판매를 늘렸는데 네. 사람들이요 지금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예요. 제발 나 비싸도 상관없으니까 차 좀 주세요. 뭐 사고 싶어도 못 사요. 기다려야 한다면서요? 네, 여기서 10% 가격 올려도요 그냥 사요. 1년 후에 나와요 차가. 네. 그러니까 그냥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러니까 가격 전가를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현대차가 지금 그 정도 위치까지 온 거예요. 인플레 시대에는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가요. 이 비용 전가를 할 수 있는 업체냐 아닌 업체냐. 근데 마트에 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쉬운 표현으로 편의점에 딱 가서 물건들을 딱 많잖아요. 네. 자 보세요. 오리온에 꼬북칩이 있어요. 네. 오리온밖에 못 만들어요. 네. 얘가 가격을 올려요. 나는 꼬북칩을 좋아해요. 그러면 오리온 걸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비슷비슷한 제품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유. 우유. 우유는 사실 브랜드 차이가 많지 않잖아요. 별로 모르죠. 네, 근데 우유 값을 어떤 업체가 올렸어요. 용감하게. 가격 증가가 안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 뭐 드실 건가요? 아니요. 그럼 싼 거 사겠죠. 근데 코카콜라를 500원 올려요. 아 사야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얘를 하나 든 건데 네. 가격 전가가 가능한 업체냐 아니냐를 보세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를 괜찮게 보는 게 이 기업들은 가격 전가 할 수 있는 기업들이에요. 실제로 네. 애플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마존은 못해요. 아마존은 싸게 파는 기업이에요. 가격 전가를 어떻게 해요? 태생 자체가 싸게 파는 그래서 아마존 주가 요즘에 좀 네. 많이 안 좋나요? 그리고 넷플릭스도 가격 증가를 했죠. 구독료를 올렸죠. 네. 어떻게 됐어요? 구독자 감소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경쟁이 좀 덜 치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요즘 한 가지만 드려볼게요. 네. 저 얼마 전에 이제 강방찬 회장님과 네. 영상을 찍었고 지금 올라가고 있을 텐데 네. 이제 넷플릭스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둘 다 성장주잖아요. 한쪽은 성장주죠. OTT고 맞아요. 한쪽은 뭐 전기차와 자율주행 쪽인데 그 S 플러스 측에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테슬라 좋게 보는 이유는 네. OTT는 똑같이 이제 경쟁이 치열한 건 맞는데 OTT는 그 경쟁자들이 애플이고 디즈니고 너무 강력한 또 맞아, IP도 가지고 맞아, 있기 맞아. 때문에 넷플릭스의 그 경쟁이 가진 경제적 혜자가 그렇게 무너지게. 높지 않을 수 있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자동차, 이제 전기차 자율주행 가면 테슬라 가진 그 경쟁력의 그 격차는 맞아요. 다른 기업과 대비했을 때 아직까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테슬라를 좋게 본다는 식으로 얘기하던데 맞아요. 전 동의해요. 왜냐면 공감하세요? 넷플릭스를 저는 근데 넷플릭스도 다시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넷플릭스만의 또 오리지널 컨텐츠 경쟁력은 누구도 못 따라오는 건 맞아요. 그렇죠. 오징어 게임도 어쨌든 만들어냈으니까. 근데 이제 디즈니도 할 거고 다 할 맞아, 거니까 맞아. 예전보다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쵸. 당연히 그 가치가. 그래서 주가가 폭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넷플릭스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네. 옛날 같은 성장을 보기는 어렵다. 다만 테슬라는 네. 누구도 못 따라가요.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높은 포를 받는 거고. 네. 다만 저는 테슬라가 좀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테슬라가 나빠서가 아니라 네.
테슬라를 나쁘게 보시는 분이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그렇죠. 이 기업에 대해서 뭐 일론 머스크 제외하고 그 사람 빼고 거기는 호불호가 있으니까. 근데 테슬라를 안 좋게 보시는 분은 없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오히려 좀 걱정이에요. 이미 솔직히. 다 반영되어 있을 수 있다. 너무나 다들 좋게 보니까 누구나 다 아는 기업에선 저는 플러스 알파 창출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격정의 벽을 타고 오르거든요. 네. 뭔가 좀 불안해야 싼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나 현대차한테 기회가 많다고 네. 보는 게 삼성전자, 현대차를 아직도 까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투자 기회가 많다고 봐요. 네. 그래서 엄청 싸게 거래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네. 싶은 건 누구나 아는 거는 다 아는 거기 때문에 반영이 돼버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생기려면 뭔가 남들이 좀 불안해하는 거에서 좀 찾아야 된다. 그렇죠. 그게 그래야 싸게 거래되니까 내가 기회가 생겨서 수익을 크게 내는데 테슬라 포가 100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투자 관점에선 네. 조금 테슬라가 좀 싸져야 네. 좀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어린이날 5월 5일 저는 이제 오랜만에 이제 염성 이사님과 라이브를 한 것도 반갑지만 사실 더 감사한 거는 오늘 컴퓨터 안 꺼졌다라. 아, 다행입니다. 파워에서 문제가 있었던 게 확실하다. 네, 맞아요. 야, 제가 어저께 컴퓨터 이거 들고 이 컴퓨터도 크거든요. 네. 용산 전자상가 가가지고 야 이거 또 안 고쳐지면 어떡하나 이거 했는데 드디어 고쳐져서 네. 다음번 라이브 때는 아주 마음 편하게 그러게요. 참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또 아까 전에 이제 염승환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염승환 이사님의 그 마감 시향이죠. 네. 마감 시향은 아마 2주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친 다음에 아마 지금 5월 지금 뭐 초순이니까 네. 아마 5월 말쯤부터 뭐 이제 이베스트나 아니면 염승환 이사님 이제 개인 채널에서 네. 시작하게 될 것 같으니까 뭐 많은 분들이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사님 오랜만에 그래도 좀 라이브는 또 거의 진짜 오래돼서 처음- 라이브는 네. 처음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두 번째 아니면 네. 저 시청자분들에게 어린이날 네. 마지막 인사 해주신다면. 아, 사실 오늘 할까 말까 고민을 했던 게 원래 하는 날짜가 오늘이 맞아요. 제가 맞아요. 이제 첫 번째 목요일 날마다 항상 첫 라이브를 번째 하기로 주의 목요일. 근데 이제 어린이날이어가지고 네. 근데 어린이날 한번 해도 괜찮겠다. 어. 아니 왜냐면 아무도 안 할 것 같고. 네, 많이 들어왔어요. 7,000명 들어왔습니다. 7,000명. 그래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휴일날. 그리고 어차피 또 저도 이제 또 스케줄들이 있다 보니까 네네. 이거 오늘 또 안 하게 되면 또 네네. 밀리게 되잖아요, 자꾸. 네네. 그래서 했는데 잘한 것 같아요. 네. 또 많이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아무튼 조금만 뭐 제 마감 시간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네. 그 다음에 좀 오늘 또 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마음 편하실 것 같아요. 미국이 일단 급등을 했으니까 급등했죠. 마음 졸였잖아요. 또 사실. 좋은 날이었어요. 네, 오늘이. 맞아요. 그래서 좀 마음 편히 내일 정도 네.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아무튼 올해 좀 힘든 과정들이 있었지만 분명한 건 그런 것 같아요. 한국 시장이 어쨌든 최근에 뭐 온갖 악재가 다 나와도 네. 안 무너져요. 네. 네,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조금씩 좋아지는 좀 기분 가지시고 네. 내일 정도 맞이하시면 좋겠고 아무튼 저는 또 한 달 후에 네. 김 작가님과 다시 또 찾아오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무튼 이 좋은 날 안 나가시고 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 달 6월 첫째 주 목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김 작가, 염승환 이사님이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